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금강산 도라지. 옛날 옛적 금강산 옥류동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하늘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동네 한가운데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에 도시성을 가진 노인이 외동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딸의 이름은 도라지였는데 얼굴이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지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어여쁜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도라지는 낮이면 아버지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는 아주 부지런한 아이였지요. 도라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곤 하였지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편히 모실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얘야, 아버지는 네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단다. 허허허. 아버지도 도라지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에이구, 우리 도라지도 어서 좋은 청년을 만나 시집을 가야 할 터인데. 아이, 아버지도 참.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예요. 도라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지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집은 늘 가난했어요. 3년 전에 도라지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마을 부자에게 큰 빚을 졌지요. 빚은 자꾸 이자가 붙어서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하였지요. 아무리 절약을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담.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옷감을 짤게요. 그러면 언젠간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도라지네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덕 너머에 사는 민부자였지요. 그는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민부자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붙이며 말했지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들 같은 가난뱅이에게 돈을 빌려주겠나? 그러니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네.
민부자는 이자를 받을 때가 되면 곡식 한 알까지 남김없이 싹 쓸어갔어요. 게다가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사람은 집까지 빼앗아 버렸지요. 나으리, 제발 집만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민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라지네는 이자를 조금 늦게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도라지네 이웃에 아주 잘생기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청년은 언제부터인가 도라지네 농사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도라지를 도와주었냐고요? 글쎄, 청년이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랬다지요. 도라지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도라지도 청년의 웃는 얼굴이 싫지는 않았지요. 그놈 참, 우리 사위 삼으면 참 좋겠네. 도라지의 아버지도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시간이 갈수록 도라지와 청년은 점점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청년은 도라지네 가족을 도와 열심히 일했지요. 산등성이의 나무를 뽑아내 밭을 더 넓히고 장작을 쩍쩍 패어 장에 내다 팔았어요. 청년이 도와주자 도라지는 빚을 갚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되었지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도라지의 얼굴에는 방실방실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생겼지요. 조금 이따 하세요. 도라지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청년은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라지도 청년을 따라 하늘을 보았지요. 하늘에는 흰 구름이 뽀송뽀송한 솜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또 새들은 지지배배 즐겁게 노래했지요. 청년이 일을 도와준 덕분에 도라지네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이 고마움을 꼭 보답해야 할 터인데. 도라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청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요. 고맙네 그려. 덕분에 곧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어. 아버지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기뻐했어요. 어느 날 도라지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난 후 청년과 함께 언덕 위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달구경을 하였지요. 도라지, 우리 빚을 모두 갚고 나면 혼인을 하자. 청년은 도라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라지도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민부자가 도라지를 감시하라고 보낸 하인이었지요. 사내는 어둠을 헤치고 민부자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으리, 아무래도 도라지 아가씨와 청년이 혼인을 할 것 같습니다요. 사내는 민부자에게 청년과 도라지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아니, 뭐라? 아니, 여태껏 공을 들였는데 엉뚱한 놈이. 민부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졌지요. 부인이 일찍 죽어 혼자가 된 민부자도 내심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제때 못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엉뚱한 청년에게 도라지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어찌한담. 민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날 민부자가 하인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도라지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얼마 뒤 도라지 아버지가 민부자 앞에 불려왔지요. 민부자는 도라지 아버지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며 말했어요. 자, 이것을 읽고 거기에 손도장을 찍게나. 도라지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도라지를 민부자에게 시집 보낸다. 나으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딱한 사정을 봐주십시오. 도라지 아버지는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질투심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부자는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민부자는 강제로 도라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이보게, 도장 찍기가 싫은가? 그럼 당장 빚을 갚게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혼인을. 도라지 아버지는 간절하게 사정했어요. 혼인? 내게 빚을 지고 무슨 혼인을 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나한테 시집 보내게나.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도라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민부자의 호통에 도라지 아버지는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3달 안에 어떻게 빚을 갚는단 말인가?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모두 날아가 버린 것 같았어요. 걱정으로 며칠 밤을 새운 아버지는 결국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았지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민부자네 집에 다녀온 뒤 갑자기 병이 나자 도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도저히 도라지에게 말할 수 없었지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민부자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도라지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3년이면 몰라도 당장 3달 안에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도라지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겠어요. 도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도라지는 언덕 위 큰 나무 밑에서 청년을 만났지요. 3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에 도라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청년에게 말했지요. 그럴 수가. 민부자가 심술을 부리는군. 청년은 도라지의 말에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어떡하든 돈을 구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청년은 걱정에 가득 찬 도라지를 위로했어요. 민부자 댁으로 가서 빚이 해결만 된다면, 아버지께서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전 아무래도 괜찮아요. 도라지는 민부자 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청년 또한 그 사실에 슬퍼했어요. 다음 날 청년은 돈을 구해오겠다며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3달이 흘러 마침내 계약서에 적힌 날이 다가왔지요. 도라지가 민부자네로 떠나기 전날 밤까지 청년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도라지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아침상을 차려드려야겠어. 도라지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릴 아침상을 차렸어요. 아버지와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겨우 아침밥을 먹었지요. 잠시 후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몸 건강히 계세요. 잘 가거라, 아가. 못난 이 아비를 용서하려무나.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만 흘렸어요. 도라지는 정든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지요. 마을을 벗어나 높은 고개에 오르자 옥류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옅은 안개에 쌓인 옥류동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에 들렀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도라지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절을 하던 도라지는 그만 서러움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청년과 아버지를 놔두고 민부자네 집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어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울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던 일,
하루 일을 끝내고 아버지 발을 씻겨드렸던 일, 또 청년과 달구경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 이 모든 것이 도라지에게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 민부자 댁에 가기 싫어요. 저는 청년과 혼이 나요.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도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니 저승에서라도 불쌍한 아버지를 잘 돌보아 주세요.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어요. 울다 지친 도라지는 무덤 옆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라지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왔지요. 아가. 어머니는 따스한 손길로 도라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라지는 어머니 품에 폭 안겼지요. 이제 슬픈 일은 모두 잊으렴. 아버지는 저 없이도 잘 지내시겠지요? 도라지는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곧 도라지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지요. 잠시 뒤 도라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편 민부자는 도라지가 오지 않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어요. 결국 민부자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도라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서둘러 도라지네 집으로 갔지만 도라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하인들은 혹시 길을 잃었나 해서 숲길을 샅샅이 뒤졌지요. 여기야, 여기. 도라지가 여기 있다. 앞서 가던 하인 하나가 마침내 도라지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어머니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도라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부자는 크게 후회했지요.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만 착한 도라지를 죽이고 만 거예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라지를 어머니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지요. 도라지가 죽어서라도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길 바랐던 거였지요. 그 뒤 1년이 지나자 도라지의 무덤 옆에는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흰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도라지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어요. 청년은 도라지꽃의 씨를 받아 이듬해 봄에 금강산 여기저기에 정성껏 심었지요. 도라지꽃은 해마다 금강산 골짜기 골짜기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 되었답니다. 효자가 된 불효자. 옛날 깊은 산골 외딴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지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지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지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어요.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기울여 귀동이를 키웠지요.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귀동이 입에 먼저 넣어주었지요.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 골라서 눕힐 정도였어요.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서 곧잘 장난을 쳤지요. 귀동아, 가서 어머니한테 때려라. 귀동이는 어머니한테 아기작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으로 찰싹 때렸어요. 아이고 아야, 잉잉.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채 하면 귀동이는 재미있어서 까르르 웃었지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어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한테 때려라.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콩 때렸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 나서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어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옷 입던 어릴 적 그대로였지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것도 저 먼저 입었어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지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0대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어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렸지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어요? 아이고,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어.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동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만 알았지요.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귀동이는 제 잘못을 모를 수밖에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난처했어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헛간이든 처마 밑이든 밤이슬만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했어요. 부모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지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찜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어요. 어이쿠, 그만 때려라. 얘야, 그만해라. 부부가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요.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은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어요. 부모는 얼른 그러라고 말했지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였지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어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하러 들로 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지으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귀동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누.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 있었지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귀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지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귀동이는 얼떨떨하기만 하였지요. 요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요.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다니 말이지요.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강효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했지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러 가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우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들에 갔던 강효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암탉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받아 대신 부었답디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님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동이는 생각했어요. 쯧쯧, 이제 매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효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소금 장수 아들. 옛날, 아주 옛날에 소금 장수가 살았지요. 소금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어요. 소금 사려. 소금. 보슬보슬한 소금이요.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지요. 하지만 소금 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주 똘똘한 아들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나요?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 가라면 서러웠지요.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줘도 슬금슬금 몰래 글을 익히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그놈의 신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뼈대 있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녀석인데 말이여. 쯧쯧,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난 탓에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 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 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 장수가 더했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를 볼 수 없다니 소금 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 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보거라. 소금 장수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어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 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요. 발바닥이 화끈거려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 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어요. 입을 해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안 그래도 집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어요. 아니, 이것은... 소금 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지요.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소금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멈춰섰어요.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금장수 아들이 건둥건둥 뛰지 뭐예요? 야호!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고. 그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어요. 내가 이렇게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퍼뜩 든 소금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과거를 보았지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지요.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경사가 소금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글쎄, 정승의 눈에 쏙 들어서 정승 사위가 될 판이었거든요. 하지만 소금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어찌어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는 하였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를 어쩐다. 소금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어요. 양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말이지요.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어. 소금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코,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주구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 입으며 말했지요. 정승사위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소.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도포 차림에 떡 함지를 지고 말을 탔으니 정말 볼만 했겠지요. 아무튼 소금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혔지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장수가 떡함지를 풀어놓으며 하는 말이었지요.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어흠. 하고 큰 기침을 해댔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눈치 없는 소금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았어요. 아이코, 뗄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단 말이냐.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어요.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쫓아내거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 딸은 다음날
나리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어요.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안 맞느냐? 정승은 당장에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정승딸이 말했지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요. 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 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불러들였지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총각이 돌처럼 크고 단단하다고 돌쇠라고 불렀지요. 돌쇠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으면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런 돌쇠가 못된 부자 영감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혼내주었다지 뭐예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돌쇠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서럽게 엉엉하고 울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푸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는 거였어요. 돌쇠가 다가가자 남자는 점점 더 서글프게 울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돌쇠가 물었지요.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내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왔지 뭐요.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는 남자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휙 고개를 내려가 부자 영감네 집으로 향했어요.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돌쇠는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옳지, 바로 저 아이군. 돌쇠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그건 뉘시오. 마침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머슴, 필요 없네. 사실 몸집도 우람하고 힘께나 쓸 것 같아 돌쇠가 탐이 났지만 돈을 주자니 아까웠거든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띄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일해보게나. 부자 영감은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돌쇠가 대뜸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빗자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어린 머슴은 어디에다 쓴답니까? 지게 지고 풀썩, 호미 들고 털썩, 항아리 들고 나동그라지겠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야겠습니다. 돌쇠가 휙 돌아 나가려고 하니 이제는 부자 영감이 돌쇠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쇠도 놓칠 셈이었거든요. 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냄세.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힘센 머슴 한 명이 거저 생겼는데 비실비실한 어린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의기양양해진 돌쇠가 이제는 부자 영감에게 문서까지 만들자고 말했어요.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 쓰세 쓰고 말고. 부자 영감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돌쇠가 오히려 딴소리하며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돌쇠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보낸다. 결국 두 사람은 문서를 써서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어요. 돌쇠는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돌쇠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어디에도 돌쇠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머슴들은 불을 뗀다고 후후, 마당을 쓴다고 쓱쓱, 장작을 팬다고 뚝딱,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자 영감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돌쇠를 찾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밥상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배고픈 얼굴로 밥상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화가 난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배가죽이 등에 철썩 붙었습니다. 부자 영감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돌쇠가 말했어요.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밥을 먹여달라고 장난하는 거냐, 이놈아?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돌쇠가 문서를 부자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어요.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문서를 들이밀며 따지는데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어요. 밥을 먹여주었으니
어서 나가서 일하거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듯 말했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지요. 뭐라? 옷을 입혀줘. 문서가 어디 있더라? 돌쇠가 또 문서를 꺼내려고 하자 부자 영감은 얼른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에이구 못 살아. 입혀준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인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밥도 먹여주었겠다, 옷도 입혀주었겠다. 그때부터 돌쇠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지요. 순식간에 쓱쓱 싹싹 마당을 쓸더니 우지끈 장작을 패 잔뜩 쌓았어요. 그뿐 아니라 닭모이 주니 좋다고 꽂고 소 염을 먹여 배부르다고 음매. 그러나 부자 영감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떠먹여 주어야 했거든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또 한 술 두 술 밥을 떠먹여 주었지요. 어느새 또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하루 세 끼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어요. 부자 영감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인지 킬킬 웃으며 살금살금 도망을 가네요. 아무리 그래봤자 배고프면 자기도 별 수 있겠어. 1시간쯤 지났을까 부자 영감이 불 꺼진 돌쇠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어이쿠, 이게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불을 켜보니 돌쇠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밥 안 먹여주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날 저녁에도 부자 영감은 엉엉 울면서 돌쇠에게 밥을 먹여 주었어요. 밥 먹었으니 이제 그만 자거라. 재워주셔야지요. 뭐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돌쇠가 뒤적뒤적 문서를 찾았어요. 부자 영감은 얼른 옆에 앉아 돌쇠를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토닥토닥 두드려도 돌쇠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이 안 와 그러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아니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걷어차려니까 돌쇠가 문서를 쫙 펴 들이밀었어요.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돈 안 받고 일 잘하는 머슴을 또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결국 부자 영감은 고민하다가 끙끙 앓아눕게 되었어요. 주인어른, 주인어른. 돌쇠가 급하게 부자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 영감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뒷간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냐? 옷을 입혀 주셔야지요. 에잇, 나더러 냄새나는 뒷간에서 니놈의 옷을 입혀주라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쇼. 결국 부자 영감은 코를 막고 뒷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돌쇠의 옷을 막 잡으려는데 그만 똥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내 이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돌쇠는 방글방글 웃으며 부자 영감의 집을 나왔더래요. 돌쇠는 지금도 쿵쿵거리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다지요. 닭값과 모이값.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넓디 넓은 땅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였지요. 부자 영감이 욕심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쭉 찢어진 두 눈은 두리번 감자 같은 콧구멍은 벌름벌름 올근볼근 궁둥이는 들썩들썩 안달이 났지요. 부자 영감은 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했지요. 그러고는 추수 때가 되면 어기적 나타나 터질 듯이 살찐 볼을 실룩거리며 말하는 거였지요. 곡식 받으러 왔네. 아이고 영감님 조금만 더 남겨주시지요. 식구가 늘어서 먹고 살기가. 가난뱅이 농부가 울며 불며 사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지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겠네. 그러고는 농부가 애써 거둔 곡식을 눈곱만큼만 남겨놓고 바리바리 실어가 버렸지요. 식구가 많은 가난뱅이 농부네 곳간은 얼마 못 가 텅텅 비었어요. 밤이면 쥐들까지 떼를 지어 나타나 소란을 피웠지요. 찍찍. 가난한 집에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배가 고팠어요. 한편 부자 영감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만 갔지요. 20섬, 50섬, 94섬. 올해는 꼭 10,000섬을 채워야 할 터인데.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매일매일 곡식을 세느라 잠을 다 설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지요.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와 말했어요. 영감님 마당 좀 빌려주십시오. 보리타작을 하려는데 저희 집 마당은 너무 좁아서요.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비실비실 며칠째 죽안그릇 못 먹은 꼴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마당 흙이 파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나. 잔소리 한마디도 잊지 않았지요. 가난뱅이 농부는 조심조심 보리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리깨질에 맞춰 흥겹게 노래까지 불렀지요.
사방팔방 위아래로 방정맞게 보리 나달들이 튀어 온마당에 가득했어요. 그때였지요. 한쪽에서 잘 놀고 있던 병아리가 갑자기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곳으로 종종거리며 달려오는 거예요. 도리깨질이 한창인 농부는 구슬 같은 땀이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어이쿠! 도리깨로 그만 병아리를 내리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 이제 어찌할 텐가? 멀리서 보고 있던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다가와 물었어요. 제 실수로 병아리가 죽었으니 값을 물어드려야지요. 그럼 10단냥만 내게. 부자 영감은 투실투실 살찐 손을 쑥 내밀었어요. 서너 푼도 안 될 병아리 값이 10단냥이라니요. 기가 막힌 농부가 도리깨를 내려놓고 따졌어요. 아니, 남의 귀한 병아리를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리야?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님한테 갑시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지요. 가난뱅이 농부는 눈을 벌겋게 뜨고 10단냥 큰 돈을 빼앗길 수 없었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벼락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꼬불꼬불 꼬불한 길을 꼬불꼬불 걸어갔지요. 원님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납죽 절을 했어요. 먼저 가난뱅이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자 욕심쟁이 부자 영감도 아부 섞인 말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아무쪼록 청명하고 지혜로운 원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십시오. 부채질을 하던 원님이 부채를 탁 접으며 물었어요. 영감, 웬 병아리 값이 그리 비싼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벌그죽죽한 얼굴을 들며 냉큼 대답했어요. 우리 병아리들은 날마다 찰좁쌀을 한 옵씩 먹여 키웁니다. 가난뱅이네하고는 다릅니다. 내년 봄이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텐데 당연히 염소 한 마리 값은 받아야지요. 영감 말이 옳소. 날마다 찰좁쌀 한 옵씩을 먹는다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원님이 부채를 들어 무릎을 탁 쳤지요. 농부는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라. 오늘 중으로 10단냥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중한 재산을 축낸 값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야. 농부는 집으로 가다 말고 마을 고갯마루에 멈춰서서 자신의 오두막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아내가 좁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게 보였지요. 절로 마음이 급해졌어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농사 준비를 끝내야 할 텐데 10단냥이라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담. 농부는 속이 상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이 집 저 집 윗마을 아랫마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난뱅이 농부에게 10단냥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지요. 가물가물 날도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10단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죽네. 욕심쟁이 영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는다네.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지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마다 성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못된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 한 사람 죽게 되는구나. 옳은 판결을 해야 하는 원님조차 부자 영감 편이라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윗물 아랫물이 다 썩은 탓이지요. 모두들 도와줄 돈은 한 푼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 좀 보세. 지나가던 한 사람이 헛기침을 하며 농부를 불렀어요. 오늘 장에 나가 염소를 팔아온 돈이라네. 윗마을에 사는 털보 아저씨가 메고 있던 보퉁이를 풀어 10단량을 꾸러미 채로 내놓는 거였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농부와 아내가 울먹이며 돈을 받았지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안 그런가? 마을 사람들까지도 털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농부는 털보 아저씨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 나섰지요. 하얀 저녁달이 뜰 무렵에야 농부는 원님 앞에 섰답니다. 돈을 구하느라 늦었습니다. 농부는 납죽 절을 하고는 돈꾸러미를 부자 영감에게 건넸어요. 짤그락짤그락 돈을 만지는 부자 영감의 입이 해벌어져서 찢어질 지경이었지요. 그 광경을 본 원님이 다시 부자 영감에게 물었어요. 병아리한테 날마다 찰좁쌀 한 옵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들겠는가? 그야 한 섬가웃은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감은 농부 덕에 찰좁쌀 한 섬가웃을 번 셈이 되겠구나.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부 덕이니 그 찰좁쌀 한 섬가웃 값을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리둥절해져서 두 눈만 껌뻑거렸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도 옳았지요. 부자 영감은 피둥피둥 살찐 손을 바르르 떨며 10단량을 고스란히 내놓고 말았지요. 가난뱅이 농부는 원님 앞에 납죽 절을 했어요. 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납죽납죽 절을 했지요.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세를 외쳤어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금헬금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살금살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신을 벗어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더래요.